안녕하세요. 태수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시를 짓는 방법이자 표현 수법인 부, 비, 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는 직서법으로 어떤 사물을 직접 서술하여 표현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 비는 비유라는 뜻으로 저 사물을 가지고 이 사물을 비유하는 수법입니다. 세 번째는 흥의 수법인데요. 연상과 암시를 통하여 흥기하는 수법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녀가 있습니다. 이 정녀는 고요할 정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얌전한 아가씨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사랑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얌전한 아가씨 예쁘기도 한데 나를 성 모퉁이에서 기다리더니 사랑하지만 만나지 못하여 머리 긁으며 머뭇거리노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두 청춘 남녀가 서로 마음의 상대를 품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설레임을 눈에 보듯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물을 직접 서술하는 표현 방식인데요. 가장 오래된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부의 수법은 뭐 오늘날에 우리 대중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법입니다. 자, 이 노래는 좀 오래된 노래지만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인데요. 첫 번째 한번 그 이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자, 두 연인이 지금 이별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듯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표현 수법이 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입니다. 자, 이 비가 어찌 보면 뭐 시든 노랫말이든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화자의 뜻을 잘 모르고 그 어떤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세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그 속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시경에서 항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원래 이 항명 1과 항명 2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항명 2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 학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의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왕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이 깊숙한 늪에서 울면 그 소리 하늘까지 들리네. 물가에 있는 물고기는 간혹 깊은 연못 속에 잠기기도 하네. 즐거운 저 동산에 심어놓은 박달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당나무가 있구나. 다른 산의 돌이라도 옥을 갈 수 있다네. 자, 언뜻 봐서는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를 그럼 네 개로 한번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 2연, 그러니까 3연, 이 4연인데요. 1, 2, 3, 4. 이 네 가지 H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속세와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그 새인데요. 옛날부터 이 학은 어떤 은일지사, 세속과 떨어져서 숨어 다녔던 선비를 상징하고 그 울음소리라는 것은 학의 어떤 울음소리는 곧 어떤 선비의 재능이죠. 그래서 학이 깊숙한 늪에서 울지만 그 소리는 하늘까지 들린다. 그의 어떤 성실성, 재능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이런 유능한 재능 있는 선비를 발굴해 가지고 적극 등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은 감출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연에서 보면 어떤 물고기는 물가에 있다가도 또 간혹 연못 속에 잠긴다. 또 학명 제1에 보면 그 학명 1이라는 시에 보면 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깊은 연못에 있다가 간혹 물가에도 산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연의 의미는 정해진 이치는 없다는 거죠. 만고불변의 이치는 없다는 것이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또 적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세상에 정한 이치가 없기 때문에 이 왕이 국정을 임해서는 어떤 자기만의 또 편견에 사로잡힌 아집에 사로잡힌 그런 것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의견도 경청을 해야 한다. 항상 이치는 그 상황에 맞게 해야지 하나의 고정불변의 이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제3년에서 보면 즐거운 저 동산에 심어놓은 박달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당나무가 있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박달나무를 동산에 심었다고 하니까 이 화자는 이 박달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죠. 화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아래 당나무가 있다. 심지도 않는 당나무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당나무라는 것은 원래 종이를 만드는 나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잡목이에요. 잡목. 자, 1구의 시의 학명 제1에 보면은 이 역까지는 똑같은데 그 마지막에는 그 아래 낙엽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면서도 그 안 좋은 면,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만 또 어떤 사물을 좋아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람에게는 안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물에도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음과 나쁨은 공존하는 거죠. 100%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사명과 사회는 반대입니다. 다른 산의 돌이라도 우리가 잘 아는 타산지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타산지석이라는 것은 나의 산이 아니라 다른 산입니다. 다른 산에 있는 이 돌멩이라도 꼭 자기 산에 나는 옥을 갈 수 있다. 다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옥은 물은 돌이기 때문에 옥을 가지고 다른 옥을 다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옥을 다듬으려면 다른 산에 있는 잡석, 별 쓸모가 없는 돌을 사용해서 다듬어야만이 이 옥이 매끈매끈하게 잘 다듬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것을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좋은 친구도 있어야겠지만 주위에 어떤 좋지 않은 친구 또는 좋지 않은 환경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어떤 고통과 고난을 뚫고 역경을 이겨내고 좋은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환경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불우하고 나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끝내는 좋은 사람으로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명과 사회는 반대되는 것이죠. 박달나무의 박달나무 사랑하면서도 거기에는 나쁜 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 사연은 이 다른 사람의 돌멩이, 나쁜 점이 있더라도 그 어떤 좋은 면이 있다. 옥을 갈 수 있는 좋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어떤 면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처음에서는 어떤 사람의 재능이라든가 성실성을 숨길 수 없다. 그 두 번째에서는 어떤 세상에 정한 이치는 없다. 3년에서는
사랑하면서도 나쁜 점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사연에서는 싫어하지만 그것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런 네 가지의 이치를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이런 점을 잘 명심해서 좋은 사람도 쓰고 또 나쁜 사람을 배척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어떤 좋은 점을 등용해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럼 오늘날에 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이별의 노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바로 사랑이란 유리 같다. A는 B와 같다. 직유법이죠.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 영혼은 어두운 그림자이다. A는 B다. 은유법이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자신의 그 현재 감정이라든가 또 사랑이란 정의를 이 유리에 비유해서 노랫말을 썼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비라는 수법입니다. 문학은 어떤 수사법을 쓰는데 직접적인 서술도 있지만 이렇게 완곡하게 또 애둘러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런 비유를 쓰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서술하는 것보다 이게 알듯 모를 듯 이렇게 씀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가사말 또 이 시를 계속 음미하면서 그 뜻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게 만들죠. 이러면서 그 어떤 시라든가 이 노랫말이 어떤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흥입니다. 연상과 암시를 통하여 흥기한다. 간혹 이 비와 흥이 구분이 안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흥이 무엇인가를 한번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쌍의 저구새가 노래하며 황하의 노래톱에 있네. 얌전하고 어여쁘란 것이는 군자의 족은 짝이라네. 자, 시경의 첫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관관저구. 이 관관은 어떤 의성어 끼룩끼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새 소리, 울음소리를 흉내낸 말이고요. 저구는 뭐 물새라고 하기도 하고 뭐 물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저구새라는 그 새로 보았습니다. 자, 황하에서 이 한 쌍의 다정한 저구새가 지금 노래하며 놀고 있다. 자, 이 첫 번째 이 연에서는 이 자연의 어떤 경관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시든 뭐 오늘날의 시든 보통 앞연에는 앞구에서는 경치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게 전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 뜻은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후자를 쓰고 어떤 사람의 감정, 개인의 뜻, 이걸 정자, 뜻정자죠. 그래서 이걸 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경, 후정이 바로 이 한시를 지을 때 그 어떤 시상 전개할 때 기승전결도 있지만 기승전결은 좀 나중에 생긴 수법이고요. 그 세분화기 전에는 이렇게 전경, 후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경치를 읊고 뒤에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담아서 어떤 이렇게 서술을 하였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게 바로 흥이라는 거죠. 자,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얌전하고 어여쁜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어떤 선남 선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자연에서 놀고 있는 이 물수리 또는 저구새가 다정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선남, 선녀, 또 요조숙녀, 군자 이런 사람들은 좋은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흥이라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흥은 그 전반부의 뜻을 잘 몰랐다가도 후반부에 어떤 이런 의미가 도출이 됩니다. 이 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의 주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이게 비가 훨씬 더 고도의 수법이죠. 하지만 흥은 이렇게 전반부에 어떤 내용을 잘 몰랐다가도 후반부에는 이렇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도출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비와 흥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도지요요 작자 기와로다 지자오기 의기 실가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반부에는 어떤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고 후반부에는 어떤 인간사의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숭아나무가 싱싱해서 그 꽃이 활짝 피었네. 그런데 갑자기 저 아가씨 시집을 가면 그 집안을 화순하게 하리라. 자, 그 아가씨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복숭아나무가 싱싱해서 꽃이 활짝 피었는데 왜 갑자기 그 아가씨가 시집을 가면 그 시댁을 화목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것을 그냥 여기에 말한 대로 어떤 사물을 먼저 말해가지고 을풀말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작가가 말하고 싶은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전반부 도입부에 어떤 자연의 아름다운 어떤 복숭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후반부에 작가의 의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흥입니다. 이 비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흥에 대한 뭐 노래라든가 뭐 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일단 제가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꼭 뭐 이게 제 뭐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아무튼 예전에 진짜 이 감을 따면서 지은 시입니다. 감을 따면서 지은 시인데요. 이게 3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감따기입니다. 감나무는 나무가 약해 잣나무처럼 올라가서 열매를 딸 수 없다. 감나무 열매는 깨지거나 상처나기 쉬워 밤처럼 떨어서 딸 수 없다. 감나무는 나무가 높이 자라서 자두처럼 땅에서 열매를 딸 수 없다. 그래서 감은 장대 끝에 집게를 달아매어 가지를 하나씩 꺾어서 따야 한다. 집게로 높은 나무가지를 짚는 일이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령 가지를 집었더라도 감을 안 떨어뜨리고 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지를 잘 꺾었더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바구니에 감을 담기 또한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정성 들여 따더라도 개중에 열의 서너은 깨지기 일수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열입니다. 이 마지막 연에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년과 2년을 통해서 그 말하고 싶은 것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흥이라는 수법을 사용해서 시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죠. 저도 모르게 짓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흥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흥이라는 수법은 옛날부터 그냥 사람들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부지불식간에 이런 시를 지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대로 감나무 가지를 하나씩 꺾고 감을 따듯이 나도 내 마음을 차근차근 하나씩 땄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곡차곡 빈 내 바구니에 채우고 싶다. 그렇다고 다 내 마음을 다 따서 내 바구니에 담긴 싫다. 까치밥을 남겨놓는 우리네 넉넉한 인심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은 남기고 싶다. 자, 2002년 늦가을 제 아호가 소연인데요.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지은 시인데요. 그때 어떤 마음에 품은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시경에서 시를 짓는 수법의 하나인 이 흥이라는
어떤 수법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을 뭐 그때는 몰랐죠. 근데 어떤 나중에 좀 한번 읽어보니까 흥이라는 수법과 상당히 유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켰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경의 내용은 총 305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풍이 160편이고 아 105편, 송 40편. 그 중에서 이 풍은 15개국의 민간가요 160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나라의 시가 주남의 11편과 소남의 14편, 그리고 정풍의 21편이 있는데요. 자,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가 이 아들 백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남과 소남을 읽어보았는가?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읽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 장면이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면장입니다. 면장 말 그대로 면자가 이 장면에서는 이 반대로 이 지금 이 한자 어떤 어순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면장하면 이 담장의 얼굴을 마주대다. 즉 담장과 얼굴을 마주하다. 자, 담장이 얼굴과 마주했으면 어떻게 돼요?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담벼락을 마주대하고 선 것 같이 앞이 내다보지 않을 때 면장이라고 하고, 원래는 장면이 립입니다. 자, 이 속뜻은 뭐냐? 견문이 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담 이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자, 이 면장, 이 견문이 좁은 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면장. 이때 면자는 벗어날 면입니다. 벗어날 면, 탈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면자와 얼굴 면자와 이 면할 면자가 면하다, 면자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옛날에 우리가 이 면장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 면장이 어떤 행정구역의 어떤 면의 소재지인 우두머리 이 면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아야 면장 정도도 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게 이 면장 정도 되려면 최소한 공직에 2, 30년 이상 한 분들이 하거든요. 이거 실력이 좋아야 되죠. 근데 어렸을 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어른들이 알아야 면장, 면석이 면장을 해야 한다. 옛날에는 뭐 지금같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죠. 중고등학교만, 중학교 나온 사람도 드물었죠. 그래서 옛날 좀 이 공무원들은 뭐 오늘날 같이 뭐 대학을 나와야만 하는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어, 학력이 있으면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면장을 조금 폄하하면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담장에 마주한 것을 벗어나려면, 즉, 견문이 좁은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모르죠. 하지만 공자의 말씀을 빌으면 이 주남과 소남이라는 시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남과 소남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 주남과 소남을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경에는 어떤 사랑과 이별, 또 뭐 전쟁에 끌려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거라든가, 또 왕을 이렇게 왕에게 간언하는 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인간 사를 미리 경험해 보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유비무환의 어떤 정신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시경의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 보면 이 어떤 지혜의 지식에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